저희가 권석천 이제 기자가 쓴 대법원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용훈 대법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용훈 대법관이 대법관 제청만 없으면 대법원장 할 만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관련 내용들을 쭉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시기에 그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특정 인사를 후보군에 넣어달라 요청을 했고 그걸 결국에 이제 거절했는데 특히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절했다 하면서 사법 독립 이슈에 대한 이제 것들을 한 두 페이지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도 이 대통령실과 이제 대법원장과의 관계에서 기사와 보도된 게 있고 특정 후보 2명 어떻게 추천할 것인가 논쟁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민감한 사안이고 그리고 특히 이것은 개별 사건과 아무 상관없이 대법원장의 소신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법원장이 이후에 된다면 대법관 후보 제청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후보자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께서 만약에 특정 인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해달라고 요청할 경우는 어떻게 입장을 취하실 건지 한번 의견을 좀 주시죠. 뭐 저로서는 하여튼 사법 독립을 지키는 그런 입장에서 헌법이 정한 대로 제청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대통령실과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단정적으로 강요하고 그럴 수 있는 사안인가 의문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주제 자체가 이렇게 공론에서 논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온 국민이 보고 있고 언론도 보고 있고 법조인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기준을 찾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서로가 고민하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과정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물었고요. 앞서서 진성준 의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이제 대법관 후보자 중에 여성 대법관이 이제 숫자가 적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다양한 논의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이 대법관 구성 다양한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원론적인 말씀을 하셔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는 없으신지 아니면 혹시 또는 뭐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요? 예, 저도 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라서 근데 다행히 대법관의 경우에는 제청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또 그 위원회에서 또 해당 후보를 배수로 뽑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아마 청문위원들 다 공감하실 텐데 여성 대법관을 좀 늘려야 한다는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보다 이제 그 법원 출신도 있지만 법원 출신 아닌 분들에 대한 배려는 일정 규모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 이제 뭐 나이나 뭐 여러 가지도 있은 특히 어떤 분의 지적 중에서는 한 40대에서 60대 사이에서의 또 이 세대적인 것도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50대 중심으로 가는 것들 속에서 오히려 좀 젊은 층의 변화를 좀 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모든 것들 다 열어놓고 하지 못하지만 일정 정도의 변화의 축을 좀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점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국회 정무위에서 논쟁했던 게 있습니다. 그 논쟁 중 하나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상의 이슈입니다. 회생제도 파산제도이기도 하고요. IMF 이후에 우리나라 도산법제가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율협약 워크아웃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한 기촉법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시적 제도로서 3년, 5년 단위로 계속 한 20년 동안에 연장 또는 중지 이래왔습니다. 최근에 이번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 2주 안에 지금 저희들도 그런 논의를 또 다시 정리를 했었는데 고민해 보면 이런 그 기촉법의 종래 논의들이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법원 행정처에서 의견을 주어서 논쟁을 좀 더 심도 있게 했었는데 좀 더 이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 3년 정도 연장하지만 그 안에 2년 안에 충분한 그 이 제도적 정합성이 있는지 또는 실은 우리나라 도산제도 진화에 맞게 지금 제도적인 그 어떤 허점들이 보완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데 이 부분도 좀 한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 홍정민 의원도 이야기하셨지만 회생법원에 대해서 지금 수원하고 부산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더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고 최근 그 고금리 때문에 취약차주들 지금 도처에서 그 신용 회복 또는 계획회생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량에 비추어 본 적당한 사전적인 대비 나중에도 좀 준비가 필요한 거 아닌가 전문성 차원에서 그 점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리불속행 사유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군데 제보를 드리면서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것들 중에 뭐 조세 사건이 특히 그렇다는데요. 사안 자체가 좀 미묘하고 뭔가 법리적으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1심, 2심 지나고 대법원 가면 심리불속행으로 끝나버린다. 근데 심리불속행 끝나버리거나 또는 특히 어떤 경우 판결이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쟁점지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특히 조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제보를 몇 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적으로 여기서 뭐 명확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좀 엄밀하게 예측 가능하게 뭔가 지침을 계속 만들어주는 역할이 대법원 역할이 아닌가 했는데 이 점도 좀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가 법원 행정처장 이야기도 한 말씀 좀 요건 물어야 될 사안인데요. 법원 행정처장은 이 인사의 독립 또는 재판의 독립, 법원의 사법부의 독립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을 대법원장께서 만약에 된다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누구를 임명할까 되게 중요한 이슈고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이 제보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이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걸로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 간다면 이른바 본인이 아무리 이 제도를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또 의혹과 오해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외관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신뢰의 고려 요소가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절대 뭐 의혹을 쌓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